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26살에 스튜디어스의 꿈을 이루었고 28살에는 결혼을 했으며 딱 만 30을 채우는 해에 이혼해서 지금은 돌싱입니다. 외동으로 자란 데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둘 정도는 낳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자 목표였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나 사람이라는 게 참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네요. 물론 저의 직업 특성상 가정에 충실하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당시 동갑내기였던 남편은 막 취직을 한 상태였어서 남편이 직장 생활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일하고 저는 지상직으로 전환하거나 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단란한 가정은 아직 못 이루었으나 스튜디어스 일은 계속하고 있으니 사람이 모든 꿈을 이루려는 욕심은 좀 내려놔야 하는 게 맞나 봐요. 물론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이 늦었다고 할 정도까진 아니니 언젠가는 기회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죠?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은 구구절절 제 인생에 관한 하소연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억만리 타국의 하늘에서 만난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살다 보니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일도 있구나 싶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스튜어디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좋았던 거였는데 왜 비행사가 아닌 스튜어디스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여성 파일럿은 흔치 않은 직업이었고 특히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보니 항공사에서 여성 기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뚫기 힘든 벽이니 어쩌면 전 현실적인 꿈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스튜어디스의 꿈을 이루는 것도 저에게는 그리 녹록지 못했어요. 같은 꿈을 꾸는 다른 친구들은 집안 단위의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꿈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나 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지라 양친이 모두 계시는 친구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요즘은 조금 덜해졌다는 소리가 있긴 해도 비행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스튜어디스의 외모 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친구들은 어린 나이부터 에스테틱부터 시작해서 피부과, 성형외과까지 여러 관리와 도움을 받으면서 외모를 가꾸었지만 저는 당연히 그런 지원을 바랄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기에 발품을 팔아가며 얻은 지식으로 피부 관리부터 몸매 관리까지 모두 셀프로 하면서 스튜어디스를 향한 꿈에 매진했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천연팩 만든답시고 재료비 값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 미안해 중학생 때부터 방학 되면 전단지 붙이기부터 대목에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간판대 아르바이트까지 뭐든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이런 일들을 체험해본 것은 오히려 경력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가 아무리 외모를 중요시한다지만 결국은 모델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이고 장거리 비행이 있는 동안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서비스 정신은 물론 체력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하는 팔방미인을 요구하는 직업 중 하나거든요. 아무튼 제가 스튜어디스 입사 시험을 보던 해에는 정말 유달리 경쟁률이 심한 해였습니다. 메이저 항공사는 물론 저가 항공사들조차 경쟁률이 말도 못하게 치열했다고 했던 해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을 하늘이 모르는 척하지는 않으셨던 모양인지 전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메이저 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고 입사 초부터 소위 외모 수석으로 선배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외적인 부분도 내적인 부분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외모나 두뇌에 자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저를 오늘날까지 힘들게 키워주신 엄마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또 엄마가 항상 당부처럼 말씀하시던 초심과 겸손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잊지 않기 위해 승객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고 일관성 있게 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덕분에 보살, 천사 등의 별명을 얻으면서 동기들은 물론 선배들에게도 예쁨받고 인기 있는 소위 직장 내 인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저의 이런 성공에는 제가 타고난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만방자해지기 쉽잖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스튜어디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환경을 메우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했던 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만하지 않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국제선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든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이든 외국의 승객의 비율이 제법 많은 편인데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 그쪽에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쪽에선 상식 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해 일명 기빨리는 상황이 꽤나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도 스튜어디스로 일한 게 1, 2년 차가 아니다 보니 저 역시 그동안 쌓인 내공과 노하우가 있어 어지간한 일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 잊고 싹 털어버리지만 그게 안 될 정도로 힘든 비행이 간혹 존재하는데요. 그날 비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괌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에 올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날 비행은 대환장 파티라는 단어도 부족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콘 샐러드가 없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인 통조림류를 몰래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 승객부터 심하게 코를 고는 승객과 그 승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승무원들에게 계속해서 항의하던 승객, 그 승객 뒤에는 코 고는 소리에 옆좌석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까지 더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잠에서 깨서 울기 시작하는 아이까지, 정말 혼돈의 카오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죠. 그러나 진짜 최종 보스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휴양지에서 넘어오는 비행기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을 오신 단체 승객분들이 비율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날 노선에도 단체 패키지 여행을 오신 듯한 중년의 한국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중 문제가 된 것은 대다수 남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체 또는 동호회 모임으로 보이는 패키지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어이 아가씨,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봐. 아유, 역시 승무원들 몸매가 죽인다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저리 가라지. 빼빼 마르기만 해서는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올 때 나온 글래머 몸매가 최고요. 마누라 옆에 두고 참 잘도 짓거린다.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비행기를 일하려고 탄 거요, 남자 꼬시려고 탄 거요. 아유, 냅둬. 오히려 난 더 짧은 치마 입어줬으면 좋겠구만. 응? 이 맛에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니겠어? 아, 뭘 봐. 너 지금 나 째려봤냐? 기분 나쁘게. 아닙니다, 고객님.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실까 해서. 아유, 별꼴이야 진짜. 과자나 있으면 좀 더 가져와 보든가. 예, 알겠습니다. 대개 남편분 같은 사람은 트럭으로 줘도 싫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 멈춰주시고요 라는 소리가 정말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지만 제가 이 일을 원데이 투데이 하나요? 꾹 참았죠. 시국 때문에 많이 자제되는 분위기이긴 했어도 기내 음주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어서 긴 비행 심심한 달래려고 술 한 잔씩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늘 있었지만 그 동호회는 무슨 여기가 관광버스 아니라도 되는 양 술파티를 벌이면서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당연히 같은 칸에 타고 계신 다른 승객분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승무원들이 매달리다시피 진정을 시켜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막내가 승객에게 직접적인 성추행까지 당하고 와
화장실 앞에서 펑펑 우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인중을 하이힐로 콱 다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어쩌겠어요. 서비스직 월급쟁이들은 항상 의리인 것을요. 혹여라도 인사고과에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저를 포함한 모두는 안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고 또 웃고 웃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없던 비행기 멀미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던 그날의 비행.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이제 좀 살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갑자기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생각해볼 틈도 없이 급박한 비명에 몸이 먼저 반응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비행기 칸으로 뛰어갔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일명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눈을 뒤집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백인계로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기껏해야 5에서 6세 정도밖에 안 보이는 어린아이는 간질성 발작으로 보이는 듯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었고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백인계 성인 두 사람은 아이의 이런 병변이 처음인 모양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만 있었죠. 여기 의료인 안 계시나요? 의사나 간호사,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저는 다급하게 기내 의료인이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상황을 파악한 다른 승무원들도 칸을 옮겨 다니며 의료인을 수소문하였으나 애석하게도 당시 항공편에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무도 없었던 모양인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의료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를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배워둔 지식을 총동원해 승무원 자켓도 벗어 던지고 응급 구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아이를 기내 바닥에 바로 눕혀 타익으로 인해 질식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다른 승객에게 네일 파일을 빌려 서랍자 대신 사용해서 어긋잎 쪽 깊숙이 넣어 혀나 볼을 깨물거나 기도 폐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 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사실 간질성 발작이 일어났을 때 해줄 수 있는 구호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질식이나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한 뒤 발작이 멎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다행히 아이의 발작은 3분 내에 멈추었으나 그대로 지쳐 기절한 것인지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저는 곧바로 기장실에 응급 상황을 알리고 관제실을 통해 인천공항에 구급차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머지않아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아이는 무사히 119 구급차에 호송되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게 되었으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던 것이죠. 이대로는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조치나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제 짐과 사후 처리는 동료들에게 맡기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아이 응급처치를 시행한 승무원인데요. 아이 부모님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병원까지 함께 가서 상황 설명과 통역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부부에게 영어는 알아들으시냐고 물었고 부부는 두문두문하긴 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알기는 한다며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죠. 저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제가 함께 병원에 가서 상황 설명 및 통역사의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의를 드렸고 아이의 부모님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셨어요. 다행히 구급대원들의 구호 조치로 병원 도착 전에 아이는 어느 정도 의식을 차릴 수 있었고 평소 아이가 간질성 질환을 앓지는 않았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토대로 컨디션 난조와 장시간의 비행, 빡빡한 여행 스케줄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및 비행기 탑승 직전에 복용한 멀미약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단발성 발작 증세인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저에게 전해 듣고 나서야 아이의 부모님도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정신을 차린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아이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정말 폭풍 같은 스케줄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날은 정말 긴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승무원의 비행 스케줄은 보통 장거리 비행 후에는 휴식을 가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괌에서 돌아오는 국제선 이후 예정되어 있던 미국행 비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일명 스탠바이라고 하는 대기가 걸려서 이틀 정도를 더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탠바이 이틀 차에 직장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비행이 취소되어 스케줄이 비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라도 다른 비행 스케줄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 역시 다른 일정이 잡혔나 보다 하고 바로 보일러의 온수 버튼을 눌러놓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의외의 말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데스크에 누가 승무원님을 찾고 계세요. 네? 누가 절 찾아왔다고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며칠 전에 도움을 받은 아이 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 외국인들이셨어요. 유치원생 정도 나이대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도움 준 승무원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례를 드리고 싶은데 워낙 경황이 없어 이름도 모르는 채로 보내셨다고, 꼭 뵙고 싶다고 공항까지 찾아오셨어요. 전 바로 번뜩 며칠 전 그 아이와 부모님이 떠올랐죠. 전 사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승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충 씻기만 하고 공항으로 바로 갔습니다. 공항 데스크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그 가족은 한 번에 저를 알아봤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을 와중에도 제 얼굴을 기억한 모양인지 저를 알아본 아이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도도독 달려와 제품에 폭 안기더라고요. 승무원 일이라는 게 어느 서비스직이다 그렇듯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지난번 비행은 진상 승객이 단체로 타는 바람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비행 중 하나로 기억에 남았던지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순간적으로 들었었는데, 천사 같은 아이의 미소를 보자마자 그런 나쁜 감정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다행이다. 건강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 그런데 웬걸요? 아이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제가 놀란 토끼 눈으로 바라보자 아이의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라는 사실을요. 안 그래도 입양에 관해 매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혼혈 또는 외국인 아이들은 입양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였기에 이 아이가 혼혈인지 아니면 순수 외국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아이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 불임으로 인해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두 사람은 해외 입양 커뮤니티에서 이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들어 알게 되었고, 도무지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칠 수가 없어 큰 결심을 하고 입양을 결정한 것이었어요. 독일 국적으로 부부가 무역업을 함께하고 있는 부부는 유년기는 아이가 태어난 나라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3년 정도를 한국에서 살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아이가 한국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자주 여행을 오는 등 자주 왕래한 덕분에 현지 한국 아이들처럼 완벽하게까진 아니어도 아이가 한국어를 제법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부부는 이번에는 내년에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위해 올해 마지막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정말 놀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하며 저에게 고개 숙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입장에서 어렵게 입양한 특별한 아이이니만큼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저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참 아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어려운 형편에 스튜어디스의 꿈을 이루고 직장 내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저를 키우느라 한평생 고생해오신 엄마를 남부럽지 않게 모시고 살겠다는 목표도 이루었으나 딱 하나 제가 이룰 수 없는 꿈이 바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짧게 결혼과 이혼을 겪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전 남편이었던 그 녀석은 제가 대학 항공과를 이수하며 스튜어디스 준비를 한창 할 때 만났던 대학 동기였어요. 학과는 달라도 같은 학교에 서서 선남선녀 CC로 이름을 꽤나 날렸던 저희는 3년여의 연애 기간을 거쳐 남자친구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할 때쯤 일찍 결혼을 서둘렀죠. 남자들은 군대에 가다 보니
저보다 2년 늦게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졸업하고 취업할 때쯤 결혼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는 게 꿈이었고 남자친구의 경우 3대 독자다 보니 시댁 쪽에서 젊을 때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못했어요. 제가 스튜어디스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저희가 사귈 때부터 교제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셨죠. 3대 독자인 아들이니만큼 현모양처, 조강지처처럼 남편 내조를 해줄 수 있는 상대를 바랐는데 스튜어디스는 업무 특성상 해외 일정도 많고 한번 국제선 비행 스케줄이 잡히면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꼭 승무원이 되겠다는 거니? 네, 어릴 때부터 꿈이기도 했고 항공과에 진학해서 여기까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직업을 가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훈이하고는 서로 직업과 꿈을 존중해주면서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